그녀는 단순한 음주 운전자일까? 아니면 중국 자본 탈출의 살아있는 증거일까? 호화로운 롤스로이스, 사라진 법정 출석, 그리고 고요히 사라진 시드니의 펜트하우스. 양날란이라는 이름은 단지 유명세나 사고로 기억되기엔 너무 많은 의문을 남긴다. 23살. 그녀는 이미 2대의 롤스로이스를 소유했고 개인 경호원과 함께 생활하며 값비싼 법률팀까지 동원한다. 대체 그녀는 누구이며 이 엄청난 자산은 어디서 왔을까? 언론은 그녀를 호주를 떠도는 중국의 그림자 재벌이라 불렀다. 공식적으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 비공식적으로는 고위급 인사의 친척 혹은 자산 관리자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특히 중국 부유층 내부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속에서 양난란은 단순한 사고의 주인공이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자산 망명 작전의 한 조각으로 읽히기 시작했다. 그 조용한 이탈은 단순한 개인 행위가 아니라 체계적인 자금 이동의 단서였던 것이다. 실제로 양날란은 언론의 조명을 받은 후 재판 출석을 잇따라 거부하며 호주의 고급 부동산에서 조용히 퇴거했다. 그 직후 그녀가 살던 펜트하우스는 명의 변경과 함께 세간의 이목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호주 부동산 기록과 차량 등록 정보를 추적한 일부 기자들은 그녀가 소유한 롤스로이스 중 한 대가 법인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시작된다. 왜 그녀는 자산을 숨기려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산은 어떻게 중국에서 호주로 옮겨졌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이는 수십억 위안 규모의 중국 자본이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그녀의 사례는 단지 드러난 하나의 조각일 뿐이고 그 뒤에는 더 거대한 구조와 패턴이 존재한다. 즉, 중국의 부자들이 국가의 외환 통제를 회피하며 자산을 국외로 이동시키는 방식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물들을 금고지기 진코직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직접 재산을 소유하지 않지만 자산 명의자이자 실질적 관리인 역할을 한다. 중국의 고위층이나 국가기업의 핵심 인물들이 직접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해외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세워 돈을 관리하게 만든다. 양난란이 누구의 금고지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생활 수준과 회피 전략은 분명히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라짐이 갑작스럽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 출석 전날, 그녀의 법률팀은 장기 치료를 위한 휴양이라는 명분으로 일정을 연기했고 며칠 후 그녀가 머물던 아파트에서는 고급 가구와 예술품이 빠져나가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이는 곧 자산 이전의 물리적 증거로 해석된다. 누군가는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고 움직이는 시점은 매우 정교했다. 이처럼 양난란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 범죄의 영역을 넘어선다. 그것은 자산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가며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이 우회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로 읽힌다.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법률 자문, 위장 계약, 명의 대여,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건 하나의 거대한 탈출 설계도이며 양난란은 그 설계도의 작은 실마리일 뿐이다. 중국 정부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매년 개인 외화 교환 한도를 설정하고 기업의 해외 투자도 중앙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실제 부자들은 이런 장벽을 너무도 쉽게 넘고 있었다. 수단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양날란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로 부상했다. 그녀가 누구의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요한 이탈, 명예 우회,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그늘을 통과한 돈의 이동. 양난란은 단지 그 일부에 불과하며 같은 경로로 움직이는 수만의 자산들이 지금도 국경을 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이다. 중국의 외환 관리 체계는 매우 강력하다. 개인은 매년 5만 달러 이상을 합법적으로 해외로 반출할 수 없고 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으로 투자하거나 자산을 구매하려면 중앙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매년 수백억 달러가 아무런 신고도 없이 중국을 떠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핵심은 바로 합법처럼 보이는 비합법적인 루트, 즉 위장된 경제 활동을 통한 자금 세탁이다. 이 방식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쌍방회사 구조를 활용한 것이다. 중국 내에서 A 회사를 만들고 해외에서 B 회사를 설립한다. 이 두 회사는 서류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독립기업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자산가나 가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고가 장비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그 장비는 실제로는 중고 장비거나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장비일 수 있다. 하지만 송금 서류상에는 100만 달러 장비 구매 계약이 존재한다. 중국은행은 이러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외환을 허가하고 100만 달러는 B 회사 계좌로 송금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장비의 실제 가치는 10만 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만 달러는 거짓 계약을 이용해 해외로 빼돌린 것이다. 이런 방식은 수십 년간 외화 반출의 교과서로 쓰여왔으며 수많은 중소기업, 무역회사, 심지어 국유기업까지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보다 더 진화된 방식은 무형 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이다. 해외 B 회사가 A 회사에 제공한 것은 이제 장비가 아니라 단지 몇 장짜리 시장 전략 보고서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된다. 이런 서비스는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가격 책정이 불분명하고 조작이 쉬워진다. 1,000만 달러짜리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외환이 정당한 서비스 대가라는 명목으로 해외로 이동한다. 중국의 세무당국이나 은행도 쉽게 의심하지 못하는 포인트는 이 모든 것이 서류상 합법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도 제한이 있다. 물리적 서류와 계약이 필요하고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당국의 심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 방법이 바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이동이다. 이 방식은 기존 은행 체계를 완전히 우회하며 그야말로 디지털 망명이라 불릴 만큼 은밀하고 빠르다. 자금 이동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중국 내 자산가는 가상화폐 딜러를 통해 위안화를 USDT 테더로 바꾼다. 이 USDT는 1코인이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 환전은 공식 거래소가 아닌 비공식 커뮤니티나 PEP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실명 인증도 없고 거래 추적도 불가능하다. 둘째, 이 디지털 자산은 탈중앙화 지갑에 저장된다. 이 지갑은 은행 앱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비밀번호와 복구키는 오직 사용자만 알고 있으며 서버가 없기 때문에 해킹이나 차단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지갑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고 어떤 국가의 공항 세관도 이 스마트폰 속 숫자 자산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셋째, 자산가는 단지 항공권 하나만 들고 출국하면 된다. 그가 어디로 가든 그가 가진 건 단지 한 대의 스마트폰일 뿐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백만, 수천만 달러의 자산이 숨겨져 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는 그 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USDT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현지 은행 계좌로 입금받는다. 이 과정에는 어떤 외환 승인도 없고 어떤 국경 통과 기록도 없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을 넘어 중국 당국의 외환 관리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한다. 암호화폐는 실명제가 없고 익명성이 강하며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꺼내 쓸 수 있게 만드는 성격이 강하다. 즉, 돈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탈중앙화된 형태로 변환하여 세계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2022년 중국 공안은 이러한 구조를 활용한 초대형 범죄 조직을 적발했다. 이 조직은 수년간 암호화폐를 통해 수백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이동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유층과 사기범죄 집단에게 디지털 탈출 경로를 제공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USDT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불법 자금 이동 수단이며 특히 탈세, 사기 자금, 외환 규제 회피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결국 이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규제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금융 설계자들이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다. 그들은 법률, 회계, IT, 국제금융을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가 집단이며 탈출 경로를 설계해주는 고액 자문가들이다. 중국의 수많은 부자들은 이들에게 의뢰하여
자신만의 디지털 도피 루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자금의 흐름이 끝나는 곳은 어디일까? 단지 돈이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 진짜 목적은 합법적으로 보존하고 안전하게 세습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 등장하는 두 개의 핵심 도구가 있다. 바로 페이퍼 컴퍼니, 역외법인과 가족 신탁이다. 먼저 역외법인,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BVI, 케이맨 제도, 파나마 등 세금이 거의 없고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 설립된다. 이런 회사들은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단지 자산을 보관하는 껍데기로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양랄란이 거주하던 시드니의 펜트하우스도 실제로는 어떤 BVI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면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가족 신탁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자산을 개인이 아니라 신탁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부자가 자신의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신탁에 넘기면 그 자산은 법적으로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니다. 대신 신탁이 자산을 보유하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자녀에게 분배하거나 운용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향후 상속세를 피할 수 있고 개인이 소송에 휘말리거나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더라도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이러한 구조는 단지 세금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전체 가족의 미래를 국외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이 같은 구조는 더욱 선호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권력층과 재벌 가문들이 수십 년 전부터 실행해 오고 있다. 이 시스템은 마치 잘 설계된 금융 요새와도 같으며 외부에서 들어가기도 내부에서 무너지기도 어렵다. 결국 양랄란이라는 인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 된다. 그녀가 누구의 자산을 관리했는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켰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엿볼 수 있다. 돈은 국경을 넘어갔고 사람도 함께 사라졌으며 그 뒤에는 국가에 대한 신뢰의 침묵 속 이탈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선택일 뿐이라고. 그러나 수많은 부유층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하나의 집단적 메시지를 형성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에 베팅하지 않는다는 조용한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은 법정에서, 공청회에서, SNS에서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계약서, 가상화폐 지갑, 그리고 신탁 설립 문서 안에 새겨져 있다.